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가치 있는 노력에 대한 보상. 2. 왜 중국을 믿을 수 없습니까? 3. 한국을 건드리면 비극적인 최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스리랑카는 국내 및 외채 부채를 포함한 큰 규모의 부채를 축적해왔습니다. 부채 상환과 관리는 국가 예산에 큰 압력을 가하며 투자와 개발 능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리랑카 경제는 수출, 투자 및 관광 분야의 감소와 같은 요소들로 인해 느린 성장 기간을 겪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은 경제에 큰 어려움을 가져와 비즈니스 및 관광 활동을 제한하였습니다. 스리랑카의 인플레이션율은 어느 기간 동안 상당히 높아져 생활 필수품 가격 상승을 통해 일상인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가 섬나라를 덮쳤습니다. 중국의 흉계에 빠져 나라 전체가 디폴트 상황에 놓인 스리랑카. IMF 지원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이 나라에서 신임 대통령이 뜻밖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바로 한국에게 스리랑카 주요 광산지대를 넘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일할자라고 할 수 있는 금광을 한국이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왜 스리랑카 신임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상황 임명식에 오른 그는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죠. 밖에서는 성난 시민들이 고성을 내지르고 있는 현실에 이제 막 대통령에 취임한 라닐 위크레메신께는 복잡한 생각이었습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전 대통령은 나라를 버리고 싱가포르로 도망쳤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선택한 최악의 행동이라 할 수 있는 모습에 참고 인내했던 스리랑카인들의 분노를 일깨웠죠. 대통령 궁으로 쳐들어간 국민들은 스리랑카 전역이 전기가 통하지 않고 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궁만은 전기가 통하고 마실 물과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분노한 것은 누릴 것은 다 누린 라자팍사가 자신과 가까운 이들과 함께 조국을 벗어났다는 사실이었죠.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겠다는 모습에 스리랑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죠. 이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나섰던 경찰과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폭도로 규정한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말은 아무리 공무집행이 중요한 경찰과 군인들에게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결국 경찰과 군인도 시민들의 편에서 정부를 비난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이 혼란 속에서 대통령은 이메일 사임을 통해 대통령직을 버렸습니다. 스리랑카의 총리였던 위크레메신께는 이런 혼란 과정 속에서 대통령직을 마지못해 수락해야 했습니다. 시민들은 전 정부에서 총리직을 역임한 인물이 새 대통령에 오르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지독하게 인기가 없었던 위크레메신께 신임 대통령은 새로운 수단을 써야 했습니다. 중국에게서 빌린 돈으로 무리하게 확장 사업을 벌인 결과는 스리랑카의 파산, 디폴트로 귀결되었습니다. IMF 지원까지 고려하는 스리랑카 정부 입장에서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빚 독촉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죠. 최대 채권자인 중국도 있었지만 다른 국가의 채무 역시 스리랑카는 지고 있었던 상황. 당장 한국도 스리랑카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디폴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스리랑카에게서 받아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민간 기업만이 아니라 정부도 스리랑카에 차관을 주었습니다. 당장 한국에게 갚아야 할 빚 청산 기일이 다가오고 있기에 스리랑카 대통령은 빚을 갚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했지만 당장 곡식이나 전력 공급도 어려운 마당에 한국에게 진 빚을 갚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처음부터 차근차근 빚을 갚기 위해 구제 계획을 내놓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움직여야 했습니다. 신임 스리랑카 대통령은 고민 끝에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스리랑카 광산 가운데서 금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세루일라 광산지대를 한국에게 넘기기로 한 것이죠. 스리랑카에 있는 여러 광산지대 중 가장 알짜배기 지역을 넘기면서 한국에게 현물로 빚을 갚는 것과 동시에 중국은 더 이상 믿기 어렵고 그래도 오랜 시간 스리랑카를 도와준 한국에게 스리랑카 대통령은 사정을 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잘 모르지만 스리랑카는 보석은 물론이고 각종 광석이 풍부하게 나오는 장소로
이번 세루와일라 광산지대는 그 중에서도 금이 많이 나오기로 소문난 장소입니다. 스리랑카 금은 예전부터 매우 유명했죠. 스리랑카 금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2세기에 있었던 싱할라족 왕 듀투가무뉴 통치 아래 스리랑카 전역에서 금이 발굴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광부들은 강에서 손쉽게 사금을 채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표면에도 금이 노출되어 있어서 쉽게 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기 8세기에도 스리랑카의 금은 유명해 인도에서 섬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1840년대 도시 콜롬보 근처에서 엄청난 황금을 발견한 영국 선원 브랜들리가 이 소식을 영국으로 알리면서 스리랑카의 골드러시가 시작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이 부근에서 황금은 물론이고 각종 보석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스리랑카에 모여들었고 겉표면에 노출된 금은 빠르게 사라졌지만 그래도 스리랑카에는 많은 금이 있었고 전문 업체들이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금을 캐기 위해 탐사에 나섰습니다. 세루와일라는 이런 탐사 과정 중에 발견된 지역인데요. 광물이 풍부한 지대라는 것을 발견한 영국 금광업체는 이 지역의 독점 개발권을 가지고 금은 물론 각종 귀금속 개발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이 근처에서는 순도 높은 금은 물론이고 사파이어와 감남석 등 귀중한 보석들도 같이 발견되었죠. 스리랑카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보석 광산은 여러 국가에 의해 지배를 당했지만 스리랑카는 이 광산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업체를 만들어 광산지대를 국유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루와일라 역시 이 과정에서 스리랑카 정부 손에 넘어갔죠. 라자팍사 대통령을 비롯한 스리랑카 정치인들은 스리랑카에 있는 귀금속을 기반으로 사업을 벌이거나 엄청난 규모의 채권을 도입하면서 권력 쟁취에 나섰습니다. 스리랑카 국민들은 압도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라자팍사 대통령에게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무분별하게 빌린 돈은 큰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스리랑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 제일 멀쩡한 것들이 바로 스리랑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광산인데요. 중국보다도 먼저 한국에게 빚을 갚겠다고 하면서 한국에게 광산을 준 것이죠. 그런데 어째서 스리랑카는 한국에게 이러한 제안을 선뜻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한국이 스리랑카에 여러 차관을 빌려주면서 스리랑카 경제에 상당한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 중 20%가 한국 기업들로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투자 및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스리랑카의 연간 수출액 10%가 한국 기업에서 나올 정도죠. 경남기업, 한진해운, 오션뮤직, 삼양랑카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일찍이 스리랑카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이 지역에 사업체를 세웠고 현지인들을 고용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 역시 한국의 투자를 반기며 세제 지원을 해주었죠. KT 역시 스리랑카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스마트시티 지원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폴트가 터지기 전에 기술 협력은 물론이고 노하우 전수까지 한국이 앞장서겠다며 계약을 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었죠. 한국공적개발원조 ODA 중점협력국이 또한 스리랑카이기 때문에 올해 스리랑카의 원조 확정액만 967억 원에 달하죠.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원조도 해주고 현지인 고용도 해준 한국에게 가장 먼저 빚을 변제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스리랑카인들이 현재 반중 정서가 심하다는 것 역시 한국이 광산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사실 중국은 스리랑카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주고 무이자와 분할 상환에 스리랑카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리랑카가 위험해지고 중국 역시도 경제 위기에 빠지자 돌연 태도를 바꾸며 연 6%의 고금리 이자를 책정하는 것으로 말을 바꾸면서 스리랑카를 경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또한 중국 돈을 빌려 스리랑카가 무리하게 개발을 추진했던 한반토타 항구는 물론 항구 근처에 지은 라자팍사 공항은 최악의 이용률을 기록하며 만성 적자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스리랑카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스리랑카인들은 중국에 대해 감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한국에게 먼저 빚을 갚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에게는 빚을 절대 갚을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국민들의 감정을 달래고 한국에게 빚을 갚는 모습을 보이며 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중국과 선을 그으려고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여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 정부를 꾸리고자 한 스리랑카 신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은 스리랑카의 제안 덕분에 뜻하지 않게 금광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에 있는 금은 순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해 이곳에서 가공된 금은 유명 보석회사에서 선호하는 상품이죠. 한국은 돈을 빌려준 덕분에 금이라는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의 혼란이 빠르게 가라앉기를 기도하며 중국보다도 먼저 광산을 제공하면서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스리랑카의 우위에 박수를 보냅니다. 20일 현지 시간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중국 국영기업 중국 수전 2 건설했던 에콰도르 코카코도 수력발전소 코카코도 싱클레어가 10년도 지나지 않아 이미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기업에서 건설한 에콰도르의 최대 수력발전소가 완공 후 10년도 안 돼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1년 전 구조물 등 여러 부분을 조사했을 때만 해도 대미 벽과 터빈에 물을 주입하는 8개의 분배기 및 철제 터빈에서 7,600여 개 균열이 확인됐었는데 불과 1년 만에 17,000개의 균열로 확대되면서 거대한 대미 붕괴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제기된 붕괴 위기에 대해 에콰도르 정부는 1년 전 독일 회사를 지정해 1년 동안 발전소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독일 조사단의 검증 결과는 충재적인 부실 공사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원천적인 함량 미달인 부실 자재를 사용해 시공하고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이 속속 발견됐습니다. 균열은 2mm부터 38c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로 나타났는데 특히 38cm 크기의 균열들은 보는 조사관들을 경악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미 붕괴의 전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조사관들의 지적입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조사에 대한 보고서에서 콘크리트는 강도가 함량 미달이었고 중국산 철강의 품질은 최하급품이 사용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페르난도 산토스 에콰도르 전 에너지부 장관은 다이얼로고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중국 건설사의 충체적인 부패 사슬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중국을 강도 높게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에콰도르 건국 이후 최대 건설 프로젝트였던 코카코도 수력발전소는 에콰도르가 27억 달러 3조 3천억 원의 건설비 중 85%를 중국개발은행 시노이드로에서 이을 6.9%에 빌려 중국 업체에서 건설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가량 수백 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동원돼 공사가 진행됐는데 초기부터 문제점이 감리사로부터 지적되곤 했지만 중국 건설업체 측은 공사 중인 상암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문제라며 일축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완공된 초기부터 허술하게 공사된 부분이 잇따라 발견되며 부실공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수도 키토에 있는 산프란시스코 대학의 공학자 파브리시오 예페스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상암이라며 댐이 당장 내일 무너질지 혹은 몇 개월 후에 무너질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 같은 하자가 모두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지만 중국 측은 부실공사와 함량 미달 자재 사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수리 작업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하면서 현재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상암입니다. WSJ은 에콰도르 외에도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 기업이 건설한 닐룸 젤룸 수력발전소에서 지난해 에콰도르와 마찬가지로 터빈에 물을 공급하는 터널에 심각한 많은 균열을 발견하면서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발전소가 완공된 지 4년 만에 중단되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매달 4,400만 달러, 약 544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가뜩이나 국가 부도를 염려하고 있는 상암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기업이 지난 2019년 나일강에 건설한 우간다 수력발전소에서도 수천 개의 균열과 500개 이상의 결함이 발견돼
운영이 중단됐고 또 다른 수력발전소는 건설 중 균열을 비롯해 불량 케이블 설치 등이 발견되면서 완공 시기가 3년이나 연기됐습니다. 물론 중국은 해외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불법 건축이나 부실공사로 악명이 높습니다. 중국에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조립식 건물이 늘어나면서 콘크리트와 철근 대신 양철통이나 스티로폼 등으로 빌딩 벽을 채우는 부실공사 현장들이 속속 적발되고 상상을 초월한 건물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중국인들조차 불안해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에서는 부실하게 지은 건물이 두부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부공정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이 같은 붕괴 사고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함인지 몇 가지만 간추려 봤습니다. 지난해 5월 29일 중국 후난성 창사주상복합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많은 창사의학원, 위대, 학생들을 포함해 최소 62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 매체와 창사시 발표,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무너진 건물은 건축 당시만 해도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섞인 주상복합시설로 상인과 세입자가 살고 있는 6층이었지만 2018년 8층으로 증축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건물의 숫자만큼 공사 속도도 빠르기로 유명합니다. 건축물의 중량은 기초 지반의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로 계속해서 짓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경화 등 일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공사 기간의 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중국의 한 건설사가 57층짜리 건물을 19일 만에 완공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63빌딩 정도의 건물을 3주 만에 지은 셈인데 건설사는 콘크리트 건조 과정이 필요 없는 조립식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며 규모 구이 강진도 견딜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실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건설업체가 안전하다고 해도 주민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중국의 초고층 75층 세그 플라자가 설계상에 허용된 일정치보다 좌우로 크게 흔들리면서 수천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1999년 9월에 준공된 이 건물은 건축 당시 2.7일마다 한 층씩 올라가는 엄청난 속도로 공사가 진행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던 건물인데 건물이 흔들린 이유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이 과자처럼 바스러지거나 현관문을 골판지로 만드는 등 부실공사 현장이 속속 드러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식 건설 관행의 우려의 목소리는 보통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휘몰아친 강풍에 중국 헤이퉁장성 하얼빈시에 무려 3,000세대의 아파트 지붕이 종잇장처럼 날아가는 사건이 발생했고 주변의 일반 주택 700여 채 토기왓장이 날아가거나 아예 무너져 내리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상하이의 한 17층 규모의 아파트가 통째로 쓰러지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이 사고는 강풍에 의해 쓰러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난 2015년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쭈니시에서는 9층짜리 아파트의 절반이 쪼개져 무너져 내렸고 같은 해 9월 중국 헤이퉁장성 하얼빈시에서는 멀쩡한 아파트의 2층에서 6층까지 순식간에 한쪽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며 2016년에는 층과 층 사이가 콘크리트가 아닌 조립식 패널로 만들어진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2021년 중국 푸젠성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한 격리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10층의 호텔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중국 산시, 산서, 성림편, 린분, 시의 한 대형 식당의 붕괴로 수십 명이 사망했고 2019년에는 우시 시강로의 고가도로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8년 스환 대지진 당시에도 무너진 학교 3천여 개가 철근 없이 공사한 걸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건물의 잔해에서 콘크리트와 철근 대신 식용 유통과 양철통들이 대거 발견됐는데 건물 기둥의 중심에는 스티로폼이 들어있었고 주변 철근도 매우 가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2014년 중국의 펌화, 팽과
시에서는 5층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항저우 토목 및 건설인 연합의 부비서관 첸 수바이는 평화시 붕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비극의 시작일 뿐이라 경고했습니다. 슈웨이는 중국의 부동산 호황기 1980년에서 90년대에 건설된 대부분의 주택 건물들이 기준 이하의 품질로 부실 시공되었다며 위험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전망했고 실제 그의 예견은 적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붕괴 사고는 매년 수백 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중국의 부실공사처럼 건물이 붕괴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나라 역시 부실공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실공사는 후진국형인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부실공사는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건물 부실공사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토론토에 살면서 아파트 완공 후 부실공사로 소동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수십 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자 부분에 의한 일부 수리나 보완이 입주 초기에 있다는 말은 있지만 곰팡이가 피거나 물이 새고 규격 외의 자재 사용이나 균열, 기울어지는 등의 문제 등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몇 개월 내에 부실공사를 근절시킬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부실공사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리 제대로 하고 부실 시공이 확인되면 강력한 벌금 부과하고 철저하게 책임지고 재공사, 보완하게 하면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2019년 51만 대였던 인도에서의 차 판매량은 지난해 81만 대까지 3년 새 59% 늘었지만 반면 같은 기간 중국 판매량은 91만 대에서 34만 대로 63% 줄었습니다. 여러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대중국 수출은 흑자는커녕 수출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한국 수출 전선에 문제가 많다, 위기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탈중국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을 잃으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부터가 아닌 사드 배치 이후 한국 기업들 중 일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표적으로 찍힌 한국 기업들의 상품의 매출은 수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본격화되자 인구 대국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탈중국하는 한국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신설 범인수는 베트남이 중국을 제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려와 달리 한국 기업들은 중국을 제외한 유럽, 동남아, 아시아, 미국, 러시아, 중동, 중남미와 아프리카에까지 손을 뻗치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약 20년간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25% 내외로 2위 수출국인 미국보다 항상 2배가량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대중 수출 비율이 19.4%까지 떨어지면서 2004년 이후 19년 만에 20% 아래로 내려간 반면 대미 수출 비율은 17.9%까지 올라 격차가 크게 좁혀진 상황입니다. 최근 대중 수출 감소는 미중 갈등, 반도체 불황, 중국의 경기 부진과 내수와 정책 및 중국에서의 한국 상품 불매 등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는데 그에 대한 대체지로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우연히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대중 수출이 2018년 1,621억 달러, 약 214조 원에서 2022년 1,558억 달러로 뒷걸음질 하는 동안 대미 수출은 727달러억에서 1,098달러억로 51% 늘었습니다. 세계화되고 있는 한류의 영향력을 얻고 빠르게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시장에서 기회를 찾은 기업들의 결단력과 순발력에 마케팅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성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성과 중 몇 가지의 예를 대략 보면 현대차 기아는 2016년 중국 시장에 자동차 178만 대를 팔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2017년 이후 판매량이 급감해 2022년에는 34만 대로 수직 하락한 상태로 거의 5배 이상 줄어든 셈입니다. 웬만한 회사 같았으면 무너질 위기였지만 현대차는 중국에 투자할 비용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미국 등지의 제3위 시장과 고급화 전략으로 마케팅을 펼치면서 세계 3위 생산국으로 올라섰습니다. K식품의 대표 격인 CJ도 한알령으로 중국 사업이 위기에 봉착하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CJ그룹의 미주 사업 매출은 2017년 1조 1698억 원에서 2022년 무려 8조 2854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20%이던 중국 활동이 막히자 하이브 SM, YG, JYP 같은 회사들은 중국 대신 미국과 유럽 등 시장을 개척해 사상 최대 실직을 올리면서 중국에 대한 우려를 볼식시켰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 후 중국은 경제와 무역을 정치 외교직 지렛대 삼아 많은 나라를 상대로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자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지목해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시장을 걸어 잠그면서 곧 이 때문에 한국 경제가 휘청일 것이고 따라서 한국을 더 쉽게 길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국내외의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국 경제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도 다른 글로벌 지역으로 방향을 바뀌만해 하면서 한국 기업의 생존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중국은 실패한 목리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다국적 기업에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정서는 변하고 있다고 WSJ 평가합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주중국 미국 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시장이 전 세계 상위 3개 시장이라고 대답한 미국 회사의 비율은 45%였고 중국에서 향후 5년간 사업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수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확실하다고 하면서 그 배경에는 2020년부터 부쩍 늘어난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매력이 줄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사업의 진로를 고심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중국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6월 9일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 기업에게 기회의 땅이 아니다. 고한 블룸버그는 이 같은 탈중국 움직임이 최근 수십 년간 한류, 화장품, 패션의 문화적 영향력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 크게 베딩해온 한국 기업들의 성장 전략에서 큰 변화, 시체인지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와 멀게는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 중국의 보복, 가깝게는 코로나 제로 정책에 따른 경기 부진과 공급망 훼손, 특히 정치적인 리스크에 휘둘리는 등으로 물악실성이 커진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사업 재정비와 탈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생존력이 강하고 미래를 보는 직관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이탈이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 엑소더스의 기폭제가 됐다면서 이는 중국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한국을 건드린 결과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20년간 살면서 마케팅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해온 한 한국인 사업가는 블룸버그에 차이나 리스크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무원이 일주일에 3번씩 공장에 찾아와 온갖 특집을 잡으니 가동이 중단되기 일쑤다고 불만을 얘기했고 지난해 중국에서 국내로 공장을 옮긴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중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기가 갈수록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드 사태가 터진 후 중국 환경당국이 배출가스를 수시로 점검하는 탓에 공장 가동이 자주 멈추고 있고 인건비는 2012년보다 60% 이상 급등하면서 2019년까지 연평균 3천억 원이던 매출액이 지난해 500억 원으로 급감했다는 리스크에 미국의 제재로 공급망 불안까지 겹쳐 중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탈중국이 기폭제가 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오죽급했으면 연일 한국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전과 달리 투자 설명회를 한국에서 열며 당근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그저 그렇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21년 12월 조사에서 국내 131개 기업 중 86%가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한 데서도 이런 분위기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가장 큰 우려 원인으로 꼽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미중 무역 갈등 강화된 환경 규제 높은 생산 원가 등을 문제가 있는 요인으로 거론했습니다. 같은 기간 베트남은 3위 290억 달러에서 지난해 산업연구원 조사에서 현지 기업들이 중국 철수를 고려하는 이유로 생산 비용 상승 38%, 경쟁 심화 22%, 미중 갈등 16%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국의 인건비가 오래전에 비해 몇 배가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국보다는 많이 저렴한 편이고 특히 인도나 베트남보다는 인건비는 비싼 편이지만 일단 그들보다 기술력이 있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데다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생산 단가상 유리한 면도 있는 장점이 있는 면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에서 기업하고 싶다는 기업인들이 아직 짙지 않지만 실제 중국에서의 현실을 접하고는 중국 정부나 중국인의 목리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한국 기업이 많다고 코트라나 중국 한인상공회 관계자는 말합니다. 그런 중국의 탈중국의 영향을 받아 위기론까지 나왔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을 어렵지 않게 넘겼듯이 탈중국은 중국이 당황할 만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대 관련된 일본 기업들이 인터뷰에서 세계 1, 2위 기업을 건드리면 어떻게 하는가?